네, 오늘은 파트 9번째 부동산 감정평가론 부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론에서는 한 7문제 정도 이제 출제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감정평가론에서 이렇게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잘 못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트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지금 출제되는 부분, 출제 포인트 위주로 해서 좀 반복해서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7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아주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좀 끝에 있다고 소홀하게 이렇게 홀대하지 마시고 한번 꼼꼼하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요. 먼저 가치와 가격, 부동산의 가격 발생 요인, 부동산 가격 재원칙,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리고 감정평가, 총론에 해당되는 요 내용들 먼저 보실 거고요. 총론 나왔으면 이제 강론 나와야죠.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감정평가하는데 3가지 방식이 있다.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문제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수익 방식 빼고는 계산 문제들이 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좀 계산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좀 잘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이제 감정평가 이런 이론, 어떤 좀 학문적인, 학술적인 이런 내용들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 법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겠죠. 먼저 감정평가사법의 위임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 우리가 먼저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감정평가 규칙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제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제 국토교통부 훈령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이제 가격 산정, 비주거용 이제 부동산 가격 산정, 요 내용들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 부동산 가격을 이제 공시하는 그런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법 관련 문제들은 우리가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데, 물론 법 규정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내용을 우리가 감축의 내용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대비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 그 중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일부 지문 중에서 세모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만 정리해 놓으면 이제 법 내용은 법에 있는 대로만 문제가 출제되니까 우리가 몇 번만 반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복하실 수 있으시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치와 가격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정평가 총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가치와 가격의 구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치라는 개념하고 가격이라는 개념 우리가 좀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굳이 엄격하게 이것을 구별해 보면 이제 어떤 이 두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자면 가격이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실제 지불된 금액, 실거래가 이런 개념이 되겠죠.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 진짜 돈 얼마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격이죠. 지불된 실거래액으로 판정하므로 이제 과거의 값, 이미 지불된 얼마인지 확인된 과거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반해서 가치란 실제 지불된 금액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화의 쓸모 있는 정도, 약간 효용,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근본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그런 내용 되겠죠. 이 가치는 이용 주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제 누구는 반드시 이걸 가져야 되겠다, 쓸모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좀 높게 가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저건 나에게 별로 쓸모 없어라고 판단하고 동일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낮게 판정할 수도 있는, 이런 이용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가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임에 반해서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가격은 과거의 값인데 반해서 가치는 현재의 값,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현재의 값이다라고 해서 가격과 가치의 먼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자, 가격과 가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좀 괴리가 생긴대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 시장이 좀 불안전하고, 그다음에 가격 형성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 간에 오차가 존재해서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가치가 얼마인지 추계가 필요하다,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같다면 굳이 전문가에게 이거의 진짜 가치는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게 괴리가 있다 보니까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전문가가 감정평가사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단기에는 이 오차에 의해서 좀 괴리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에는 결국 오차가 작아져서 가치와 가격이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둘은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이제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당연히 오를 거고, 이제 가치가 낮아지면 가격도 낮아지는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요.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값이고 얼마 지불되었는지, 얼마의 거래가 되었는지, 이 가격은 하나밖에 없지만 딱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죠. 그러나 가치라는 거는 평가 목적, 형성된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를 부동산 가치의 다원성이라고 한다. 가치를 구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구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는 가치가 교환 가치, 이게 시장에서 거래될 때 얼마에 거래하면 좋겠는지, 이런 객관적 시장 가치를 교환 가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사용 가치, 투자 가치, 보험 가치, 과세 가치, 공익 가치 이렇게 좀 다양한 가치의 개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개 하나의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부동산 가치의 다원성이라고 한다라는 내용까지 봐두시면 뭐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 뭐 빠져나갈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표 문제 한번 보시면요.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묻고 있네요.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실제로 이제 지불한 금액, 과거의 값, 하나의 값, 이것을 가격이라고 한다. 2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을 가치라고 하고, 이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이제 가격은 이미 지불된 과거의 값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이런 미래의 값이 아니라 현재의 값, 이렇게 해야 맞겠죠. 현재의 값. 가치와 가격의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답은 3번. 자, 4번은 이제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워낙에 또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 알고 있고요. 5번.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출제 포인트, 이제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떤 건 공짜인데요. 공기는 내가 공짜로 그냥 취하는데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라는 게 발생을 했다. 가치라는 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공기와 물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물에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지고 공기는 그냥 무료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지, 왜 가치가 발생을 하는가, 이러한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의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발생 요인을 들고 있죠. 효용, 우리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런 효용이 있어야 가격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얼마인지 가격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재화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희소성은 수가 얼마 안 되는 멸종 위기, 이렇게 수가 안 되는 게 절대적 희소성이라면,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경우,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가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물은 지금 가격이 발생을 하는데 공기는 우리가 돈 주고 소비하지 않죠. 일단 공기 같은 경우는 이 상대적 희소성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기마저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일부는 뭐 소비를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주 치열하게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가격이 막 치솟겠죠. 없으면 죽으니까. 자, 이러한 상대적 희소성이 만족되어야 가격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유효, 수요, 이것을 정말 돈을 주고 기꺼이 사겠다라는 이런 수요자가 있어야 가격이 발생을 한다. 이런 수요자가 없으면
효용도 있고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그래도 돈을 지불할 만한 사람이 구매력 있는 수요자가 없다라고 하면 또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격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것을 이제 가격의 발생 요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가격의 발생 요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들을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하고 형성 요인에는 뭐 일반적 요인,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단어가 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어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또 개별적인 어떤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형성 요인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하고 뭐 이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에 이제 거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법칙성 이것을 이제 부동산 가격 제원칙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세 가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법칙성을 부동산 가격 제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부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가격 발생 요인 조금 뭐 자세하게 보시면 개념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 세 가지를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이라고 하고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발생한다. 가격 발생 요인 중 하나만 없어도 가격은 발생되지 않으며 가격 발생 요인에 뭐 이전성을 추가하는 이런 학자도 있다. 이전성까지 추가해서 네 가지를 가격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이제 학자도 있고요. 자, 또 가격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를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하고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것을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한다. 크게 우리가 구별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효용은 뭐 유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뭐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자, 효용은 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에 따라서 뭐 효용이 높다, 낮다를 뭐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발생 요인 중에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유효 수요. 유효 수요란 살 의사와 지불 능력까지 갖춘 이런 구매력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표 문제,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2번,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죠. 유효 수요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그냥 저거 갖고 싶다가 아니라 저것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이런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죠. 제가 롯데타워 보면서 저거 갖고 싶다라는 거는 그냥 허황된 욕구이지만 만수르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이거 괜찮은데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뭐 그것은 또 구매력 있는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집을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수요를 이제 유효 수요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잘못됐네요.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경우 상대적 희소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일단 뭐 희소한 거죠. 서로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4번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5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가격 발생 요인들이 이제 모두 충족을 해야 가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예. 어느 하나만 없어도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가격의 형성 요인에서 효, 상, 유,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있었고 가격 형성 요인, 일반적, 지역, 개별 이런 요인들 가격 발생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죠. 가격 발생에 영향을 주는데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어떤 법칙성을 부동산 가격 제원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법칙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먼저 개념 먼저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발생하고 형성되는데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생하고 형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법칙성, 이를 부동산 가격 제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 된다. 뭐 그럴듯하죠. 부동산 가격 제원칙은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 전부 다 동일한 비중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뭐 이 부분에서 문제 나오면 항상 이 두 개의 구별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되니까 이 두 개만 우리가 구별하면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들러리로 나오는 뭐 그런 지문들로 지금까지 나와 왔죠. 다른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 보셔도 큰 무리 없으시지만 최소한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먼저 우리 몸 내부에 있는 것은 균이죠. 균, 세균. 내부는 균이고 외부, 우리의 외부에는 적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외워두면 외울 것도 없죠. 내부에는 균이 살고 외부에는 적이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균에 해당하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의 균형,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그다음에 구성 요소들이 뭔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어떤 내부적인 그런 개념이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 내부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죠. 어떤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 등 외부의 영향을 고려해서 외부 환경과 잘 적합을 이루어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최고의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고,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원칙이며 내부 구성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상각의 요인이 된다. 감가상각의 종류에 물리적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었고 기능적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었고 경제적 감가상각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세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물리적 감가상각은 뭐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고, 기능적 감가상각은 무언가 내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뭔가 이제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가격을 낮춰주는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경제적 감가상각은 외부와의 어떤 적합성이 떨어져서 외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뭐 좀 싸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상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상각 요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상각하고 이렇게 짝 지어주면 되겠고요. 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특성이 시장 수요와 일치할 때 높은 가치가 창출되며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 시장 수요와 일치해야 된다. 이 원칙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 등 외부의 영향을 고려하며 외부 환경과 적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는 경제적 감가의 요인이 된다. 외부 적, 내부 균,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봐주셔도 문제 맞추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은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원칙 이름들이 뭐 대부분 다 잘 지었어요. 대체 원칙 그러면 뭐 대체 관계에 있는 어떤 거하고는 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기여의 원칙은 각각의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해서 전체 가격이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다른 것들은 짝짓기를 잘 자연스럽게 그렇겠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균형이랑 적합은 뭐 개념이 비슷해서 그런지 좀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두 개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요.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뭐 여러 개의 재원칙들이 막 나오겠네요. 자,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이것을 뭐 가격제 원칙이라고 한다. 자,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 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당연하죠. 유용성이 동일한데, 나에게 주는 기쁨이 동일한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가 없겠죠. 비싼 거를 산다라는 거는 그 비싼 제품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줄 때 내가 기꺼이 가격을 더 지불하는 거지, 유용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이거는 뭐 구매하면서 최저가 잘 찾죠. 어떤 상품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품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느 걸 사도 나는 그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최저가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기능이 달라서 나에게 주는 기쁨이 다른 경우에는 뭐 무조건 싼 걸 사는 건 아니죠. 좀 기능이 많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더 돈을 많이 주고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3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 뭐 균형의 원칙 나오면 일단 균은 내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는 적이 있다. 이렇게 뭐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 아니죠. 적은 외부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표현이네요. 균형의 원칙은 어떤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면 맞겠는데 내부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이고, 뭐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뒤에는 무난한데 앞에 내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균형의 원칙이 내부적 관계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기억해 두자고요. 4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왠지 그럴 것 같죠. 기여, 뭐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얼마, 건물 얼마 해서 뭐 둘이 합해서 얼마, 뭐 그 앞에 또 조경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겠죠. 뭐 이런 것을 뭐 기여의 원칙이라고 한다. 뭐 깜짝 놀랄 원칙은 아니죠. 5번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변동의 원칙은 무언가 환경에 따라서 뭐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변동하는 것을 변동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잘 지었죠. 뭐 그런 내용이다. 답은 3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되죠. 지역 분석은 뭐 말 그대로 지역을 이제 분석하는 개념이고 뭔가 좀 거시적인 개념. 지역을 분석하니까 당연히 좀 폭넓게 거시적인 분석이 될 거고 개별 분석은 이제 미시적인 분석. 진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먼저 거시적인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표준적 사용,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표준적 사용을 찾기 위해서 지역 분석을 하는 거고 그 표준적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의 이제 가격 수준을 찾는 것이 이제 지역 분석의 목적이죠. 지역을 분석해서 이 지역은 뭐 이러한 사용이 뭐 일반적인 그런 가장 적합한 사용이구나. 그랬을 때 가격 수준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지역 분석이고 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찾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개별 분석에서는 이제 최유효 이용,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가장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용이 어떤 이용인지, 최유효 이용이 어떤 것인지 찾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찾기 위한 게 개별 분석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이 먼저 밝히고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과정이고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무엇인지 찾고 그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를 찾는 과정을 개별 분석이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 분석을 통해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역 분석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거친다.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고 또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폭넓게.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 이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표준적 이용이다. 근데 거기 생뚱맞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표준적 이용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 표준적 이용에
이제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에 의해 판정된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전제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먼저 지역 분석을 해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알아야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 개별화시키는 작업, 가격이 얼마인지 찾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인 반면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이고 국지적인 분석이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이렇게 순서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 형성 요인이 이제 유사한 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뭐 조금 떨어져 있겠죠. 속해 있지는 않지만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이런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이제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 이제 동일 수급권이다. 이렇게 세 개의 개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뭐 오손도손 다 그 지역에 같이 모여 있죠. 이렇게 지역 요인을 공유하니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어떤 지역적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질 않아서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아주 그냥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어요. 이 인근 지역의 범위는 뭐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 뭐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이죠.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유사하긴 해도 인근 지역과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으니까 유사 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내 부동산을 비교할 때는 지역에 의한 어떠한 뭐 유불리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권역. 요 그림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인근 지역엔 내 부동산이 속해 있고 유사 지역에는 내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다라는 차이 보시면 되겠고, 자, 최유효 이용. 우리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가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개별 분석 결과 최유효 이용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 최유효 이용이 뭔지 개념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최유효 이용이란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안 중에서 물리적으로도 채택 가능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 적절히 지지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가장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라고 개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 상황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유효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가치가 결정된다. 지금은 뭐 고물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주변이 전부 다 뭐 상업지역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물상이니까 가격을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주변이 상업지역이니까 지금은 비록 고물상이지만 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은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이용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그 부동산의 가치를 구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감정평가지 지역분석, 개별분석 과정에서 뭐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야 된다. 지역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분석을 거쳐서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상업용이야 이런 식으로 뭐 판정을 해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최유효 이용 분석이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 결국 지역 분석 거쳐서 개별 분석을 하면 이 부동산의 최대의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인지, 최유효 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이런 과정을 뭐 최유효 이용 분석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최유효 이용은 인근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표준적 사용을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 과정에서 최유효 이용은 대부분 그 표준적 사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높으니까 인근에서 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었다면 인근의 부동산이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했을 때 가치가 가장 높다라는 거니까 이 부동산도 보나마나 이제 그런 표준적 사용으로 이용하는 게 가치가 가장 높은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게 보통이겠지만 뭐 좀 특수한 경우가 있대요. 뭐 단일 이용, 주거 지역 내 남한 쇼핑센터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런 거죠. 다른 애들은 뭐 쇼핑센터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남한 쇼핑센터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희귀해서 뭐 가치가 있죠. 희소해서 가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쇼핑센터가 당연히 최유효 이용이 될 거고 중도적 이용, 도심 내 주차장 등으로 대기 중인 이용, 뭔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잠시 대기 중인 이런 이용은 경우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게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비적법 이용, 기득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물, 옆에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건물이 없는 그런 나지 상태가 대부분이겠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근데 나만 옛날에 건물을 지어놔서 기득권으로 지금 건물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건물이 있는 상태가 최유효 이용이 될 거고요. 초과 토지, 최유효 이용 중인 부분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 필요 이상으로 넓은 토지도 때로는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주변과 좀 독특한 상황이면은 대부분 그게 최유효 이용이 아닌 것이 보통이지만 주변과 똑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최유효 이용인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 혼자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지역 분석의 목적이고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 둘을 포함하는 동일 수급권이다. 인근 지역엔 내가 속해 있는 거다. 알고 있고요. 3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 찾았으면 개별 분석 통해서 최유효 이용이 뭔지 판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인지까지 구해야 되겠죠.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못된 내용이네요. 먼저 지역 분석, 뭔가 좀 거시적 분석 이후에 개별 분석, 미시적 분석,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찾아야 개별 분석 과정에서 최유효 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또 최유효 이용은 대부분 표준적 이용대로 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이 된다. 얼마나 좋은 거면 주변이 이미 다 그렇게 표준적으로 이용하고 있겠냐라는 이런 내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적 사용이 아닌 좀 특수한 사용이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봤었고요.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감정평가 이론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 이제 빈출되는 부분, 뭐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봤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범위는 좁혔지만 대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답이 막 스물스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준비해서 또 키워드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서 보시면 뭐 문제 맞추시는데 뭐 크게 지장 없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 강론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